영문화의 상달의 노래 가요. 국민 앞에 엄숙히 네, 반갑습니다. 정치비와 그땐 왜 18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인수 기자가 운영하는 저널리스트 최강욱TV 그리고 박시영TV가 함께 협업하는 방송입니다. 벌써 18번째입니다. 이거 언제까지 해야 할지 계속 투덜투덜거리는 최강욱 의원님. 이거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갈수록 박시영 TV를 더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우리 거는 좀 보시고, 그죠? 아니요, 우리 지난주 거 뭐 9만 몇천 봤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10만 원 넘어야지 이 사람아. 자기네 그게 그 호스팅 채널인데. 야, 또 구사리. 뭐가 됐겠어? 또 구사리 그러면. 뭐가 되겠어? 그래서 언제까지 하자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당신이 김성훈이야 지금. 그래서 네가 지금 볼모로 지금 우리를 20회까지 합시다 20회. 예, 20회까지는 이제 세 번만 하면 끝나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의견을 좀 주십시오. 뭐 말로만 재밌다고 하시면서 뭐 계속 해달라 이러지 마시고. 그 얘기는 뭐 좀 성의 있는 거 좀 보여달라. 보시는 분만 보시지 사실 이거 뭐 알려지지도 않고. 아니야, 알려지긴 좀 알려졌더라고. 뭘 이제. 어디 알려줘. 맨날 유시진 이사장님 얘기만 하고 뭐. 나한테 그때는 물어보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 아니, 나 지난번 오창석 들었다니까. 이게 지금 이제 광고가 없잖아요. 우리가 녹화 방송 하니까 주로. 녹화 방송 광고 잘 안 붙거든. 생방송 해야 광고 없는 건 장점이지 뭐. 그렇죠. 이제 녹화 방송 광고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슈퍼챗이라도 세 군데 보시는 채널에 좀 많이 보내주시면 아마 최강욱 의원이 저런 이야기를 안 나올 것 같은데. 슈퍼챗을 보내실 수 있나요? 보낼 수 있어요. 예. 저희 녹화 방송이긴 합니다만 보낼 수가 있습니다. 당일날 생방송 보는 와중에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최강욱 TV 많이 보내주시고 장인수 TV, 저널리스트 많이 보내주시고 박시영 TV도 좀 많이 보내주시면 당분간 저희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탄핵 때까지 해야 할지 아니면 조기 대선까지 해야 할지 아니면 그 뒤로도 계속 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늘 이제 다룰 주제는 내란 관련해서 언론의 장난질이 워낙 심한데 이 부분에 또 최강욱 의원이 본인은 준비 안 하면서 시켰어요. 이런 거 하자. 그래갖고 장인수 기자가 진짜 뼈 빠지게 고생해서 뼈 빠진 건 아니고요. 준비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오늘 접근할까요? 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마디씩 하고 들어가죠. 언론 진짜 뭐 여기 뭐 나훈아까지도 막 등장하고 요즘에 난리가 아니던데 요즘에 계엄 관련해서 그러니까 내란 관련해서 그 내란 선동에 가담하고자 막 이렇게 여기까지 그 욕구가 차오른 언론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누가 해주는 사람만 있으면 막 득달같이 가가지고 다 기사화를 시키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맞아요. 김은국 가지고 그랬지. 걔는 또 캐나다 사람이라며 한국 사람도 아니고 네, 국적이. 국적이 하나도. 네. 그러더니 또 나훈아 씨 가지고 어쩌고 하는데 저는 아니 그런 분들도 의견을 낼 수 있고 연예인들이 또 건강한 정치 의식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양비론을 얘기한다거나 무슨 내란 아니 계엄이 필요했다고 한다거나 이거는 범죄적 수준의 발언인데 그렇죠. 그거를 그냥 무슨 화제 얘기인 것처럼 하는 게 이게 대한민국 언론의 지금 수준 아닌가 현실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그리고 그 무엇보다 뭐 종편도 마찬가지고 공중파 뭐 통신 채널들 다 마찬가지인데 여야 정치인 아니면 여야를 대표하는 진보 보수를 대표하는 뭐 정치 평론가들 불러갖고 각자 그 민주당 국민의힘 쪽에 가까운 주장들을 서로 펼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볼 때는 정쟁의 싸움으로 인식되게끔 프레임을 짜고 있어요. 사실은 그게. 계속 그거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잘못된 거거든. 이건 뭐 예를 들면 변호사들이라든가 판사들이나 법률적으로 문제 있는 걸 정확히 짚고 이렇게 넘어가야 하는데 계속 여야 싸움의 그런 과정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이 내란을 해석하는데 계엄을 해석하는데. 남편이 칼 들고 와서 아내하고 저 애들을 찔렀는데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들 앞에 놓고 지금 부부싸움의 원인이 뭔지 살펴봅시다. 아내는 그동안에 계속 잘했는지 그러면 알아봅시다. 이따위 소리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맞아요. 그 구호 자체가 막 사기 탄핵 내란은 민주당이 했다. 막 말도 안 돼. 어떻게 보십니까, 장 기자님? 저는 이제 우리도 선진 언론이 되려면 이런 정말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사들도 이제 각자 입장을 좀 밝히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기계적으로 막 소개하잖아요. 하나씩 아니, 그러니까 하나씩.
요럴 때는 요런 식으로 보도하고 그게 유리할 것 같으면 다운표 딱 따고. 예, 또 요것과 관련해서는 또 이렇게 보도하고 이게 큰 하나의 내란인데도 불구하고 초반에 이게 12.3 계엄 비상계엄 터졌을 때는 다 이거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조중동까지 다 보도를 했지만 결국은 또 계속 배방을 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내란을 처벌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내란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내란을 처벌하면 안 된다라는 건 또 무슨 논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중요한 국가적 중대사와 관련해서는 언론사들도 자기네들의 시청자 국민들에게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입장을 확실히 좀 밝히고 방송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 근데 지난번에 열받은 게 뚜껑이 열린 게 연합뉴스 TV가 석동현이가 변호인으로 윤석열 측 변호인으로 정식 등록도 안 돼 있는데 뭐 입장 발표하는데 그걸 라이브로 틀어주더라고. 야, 나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 애들이 신난 거야. 석동현, 윤곽근 막 계속 나오면서 방송이 계속 보도를 해주니까 라이브를 해줬다가 주요 그 뉴스 꼭지에 나와주잖아요. 그러니까 다운표 따서 뭐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그대로 자막에 나오고. 근데 장 기자님, 네. 우리가 지금 경호처 경호관들한테 부당한 지시에는 응하지 말고 국민의 품으로 와라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 뭐 Q&A까지 심지어 만들어 배포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게 경호관들한테만 그럴 게 아니라 언론사에서는 기자들은 그게 지금 이게 분명히 내란 상황에서 지금 범죄자들의 얘기라고 하는데도 데스크가 시키면 그냥 가서 합니까? 그냥 하죠.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두려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검사나 예를 들어서 저 군인들이나 뭐 경호관들이나 이런 애들은 그렇게 훈련이라도 받았다고 쳐. 검사 애들은 뭐 그렇게 하는 게 나한테 영달에 도움이 된다라고 피와 살로 느꼈다고 치고 다른 애들이야 절대 충성 어쩌고 하면서 막 이렇게 훈련을 하니까. 근데 기자들은 세상에 그 어찌 보면 자유롭고 싸가지 없이 돌아다닐 수 있는 직업인데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잘리나? 아니 별 생각이 없어요. 별 생각이 그렇다구나. 별 생각이 없어요. 너무 네. 슬프잖아요. 네, 별 그러면서 생각이 없고 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기사에 좀 담으려고 하는데 그 중에는 이제 조중동 같으면 조금 우클릭된 기자들은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MBC나 이런 쪽에는 아무래도 좀 비판적인 기자들이 있으니까 그런 색깔이 조금 몇몇 기사들에서 나오는 거고 그 외에는 그러면 누가 다 쓰라는데 그러니까 부장이 예를 들어 정치부장 사회부장이 야 이렇게 써 그러면 그냥 다 그렇게 쓰는 위에서 거예요? 결정돼서 내려옵니다. 아침 그렇게 편집회의에서 전체적으로 그 방향이 다 잡혀요. 그러면 기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순응하는 거죠. 그 언제부터 그런 거예요? 자기가 그건 오래됐습니다, 그거. 장 기자가 처음 계실 때도 그랬었어요? 네, 그 그래요? 수십 년 그렇게 하는 거고.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듣기로는 그렇게 해서 뭐가 내려오면 예. 예전에 언론사에서 주로 나오는 후일담이나 무용담 같은 거는 그리고 기자분들이 술자리에서 자기가 기자 생활하면서 뭘 겪었나 얘기할 때 보면 그때 무슨 부장이 말 같지도 않은 거를 뭘 쓰라고 해가지고 내가 옮겼더니 뭘 저기 해가지고 뭐 내가 의자로 찍었다 뭐 이런 소리 하고. 그러니까 매일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거는 어쩌다 한 번.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내려오는데 이걸 이렇게 쓴다는 게 말이 돼?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나 기사 안 써. 못 써. 딴 기자 시키든지 난 이렇게 못 써. 네. 하는 경우가 예전에는 왕왕 있었어요. 네. 그게 그러니까 모든 게 이렇게 크리티컬하지 않잖아요. 이게 뭐 내란처럼 그냥 늘 벌어지는 사건 사고 네. 그날 정치 뉴스 경제 뉴스 뻔하니까 그런 건 그렇게 가는데 최 의원님 말씀대로 최근에 별 생각이 없다는 게 이게 뭐 요새 기자들을 비하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옛날에는 그게 있었거든요. 예. 제가 본 거는 국장이랑 부장이 멱살 잡고 싸우는 것도 봤어요. 저는 그 얘기 많이 옛날에는. 들었어요. 옛날 우리 또래 기자들한테만 해도. 예, 국장하고 부장이 편집회의 하다가 서로 쌍욕하면서 싸운 예, 것도 저는 봤어요. 제가 1년 차 때. 지금은 없어요. 그런 모습이. 언론사 내부에 없어요. 아예.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주로 이제 대한 언론으로 다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 좀 면 세우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런 거죠. 디올백을 하지 마. 그러면 사표 쓰고 나와서 하는 거지 뭐. 더 이상 뭐 거기서 싸워봐야 뭐 의미도 없는 거고. 슬픈 현실이. 어째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남들이 또 저거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저 부당한 지시는 따르지 마십시오라는 기사를 어떻게 쓰겠어. 지가 그렇게 안 사는데. 그러니까 부당하다고 인식을 안 한다니까요. 그러게. 그러니까 네. 다른 사람 욕할 일이 없다니까요. 네. 기자들 입장에서 서보자면. 그러니까 저 모양 저 꼴로 기사가 되고 있는 거 슬픈 아닌가. 얘기인데 이게 하나 조금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과거 선배들은 왜 그랬냐면 언론 기자가 되고 싶어서 됐었어요. 기자가 봉급은 적지만 기자가 이제 사회 참여적인 일을 할 수 있고 바로 고위 관료나 정치인들을 만나서 상대를 하면서 뭔가 행위들을 하잖아요. 기자 언론도 같이. 예. 그거에 큰 가치를 두고 했었다면 지금은 기자가 하고 싶지 않은 직업이에요.
그래서 왔다가 다른 데 갈 생각들을 많이 해요. 어디로 많이 가요? 언론사로 안 가고 딴 데로? 공무원. 예. 아, 그래요? 예전에는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들어와서 세계일보에 있다가 더 큰 언론사로 가야지. 예. 저는 평생 기자로 살 거니까. 요새는 들어왔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이제 기자실 가면 토익책 펴놓고 토플책 펴놓고 공부 많이 해요. 공사 이런 홍보 쪽에서 그렇죠. 공보나 홍보 다른 데 기자 경력이 도움이 돼요? 그런 데 가는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요새 생긴 트렌드여갖고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니 요즘에 글을 논리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 젊은 세대 감성적인 글은 그렇죠. 발달돼 있는데 그러니까 기자 하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트레이닝이 좀 되지. 그 기자. 트레이닝을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은 없고 네. 딴 데 가기 전에 기자가 어떻게 됐으니까 그냥 있다가 딴 데 더 좋은 데로 가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예전에는 기자 잠깐만. 되게 어렵잖아. 예전에 언론고시 시절이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예. 제가 주변에 언론사 준비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또래 때는 모든 언론사 시험을 다 보잖아. 네, 다 그렇죠. 보다가 하나 되면 가잖아요. 글로. 그렇죠, 그렇죠. 일단. 저도 제가 그랬어요. 예. 예, 예. 근데 지금은 그러면은 언론사도 보고 뭐 공기업도 보고 일반 회사도 보고 하다가 하나 예, 걸리면 예. 갔다가 그렇죠. 옮겨간단 말이에요. 예, 예. 더 좋은 직. 그래. 아. 우리 저 조카가 얼마 전에 무슨 일간지 기자로 들어갔는데 걔 공부 잘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뭐 기자가 되고 싶어서 오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요새는 보면은 내가 꼭 기자가 돼야겠다. 기자로서 뭔가를 이루어야겠다. 기자를 하면서 보람을 느껴야겠다라는 것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생각하면 기자는 좋은 직업은 아니에요. 그건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좀 다뤄보죠. 내란 관련해서 언론이 어떻게 장난질을 쳤는지 예. 좀 짚어주시죠. 앞에 이제 최강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기자들이 나 뜨겁잖아요. 자기가 직접 그런 얘기하면 문해와 문해. 누군가 입을 빌리는 거죠. 아, 누군가의. 그렇죠. 예. 예. 그게 별로 의미 없는 건데도 확대 재생산이 되죠.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 나훈아인데 한국경제. 예, 한국경제 저기 제목 보면 예. 소신 발언이라고 돼 있죠. 그래요. 예. 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요거 하나 설명드리고 갈게요. 여기 이제 기자 이름이 나와요. 예. 윤승민 기자라고 나오는데 저 제목은 윤승민 기자가 다는 게 아니에요. 저 데스크에 단다 이거지. 아니요. 저거 제목만 다는 팀이 따로 있어요. 아. 편집팀이라고 그래서 신문 같은 경우는 취재 기자는 저도 그런데 MBC도 마찬가지고 제 기사에 제목을 달아서 기사를 보내는데 네. 최종적으로 출고될 때 그 제목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편집부예요. 편집팀, 나 편집부. 데스크들이 하는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데스크들도 하는데 예. 제목에 대한 편집 권한은 편집부가 갖고 있어요. 아, 그래요? 원래가. 예. 그래서 저 제목은 편집부가 판단을 해서 기사 내용을 보고 편집부가 판단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 이거는 편집부에 그러니까 이름이 드러나지 않죠. 편집부의 모 기자, 나 편집부의 팀장이 나훈아 소신 발언했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지. 무슨 한국경제. 개똥차라기다. 저 밑에 써 있는 기자는 저 제목을 만든 기자가 아니라 내용. 밑에 기사를 내용, 썼죠. 네, 기사 쓴 기자잖아요. 기사를 썼죠. 예. 근데 한국경제 입장이 그대로 드러난 거죠. 근데 이제 한국경제도 보면 첫 문장이 가수 나훈아가 마지막 콘서트 무대에서도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리드 문장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해요. 예. 그러니까 제목이랑 일치하죠. 이거는 예, 일치하죠. 한국경제고 그다음에 SBS 기사를 보면 SBS는 조금 생각이 없는 듯. 나는 생각이 없어. 그냥 전화할 뿐이야. 그렇죠.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죠. 저거는 이제 나훈아의 워딩 그대로 그냥 예, 실어놓은 한쪽 거죠. 뻘겋고 한쪽 퍼렇고 갈라치기 한데 동서화합을. 네가 동서화합을 위해서 뭘 했다고 나훈아야. 근데 요 SBS 기사도 보면 아무튼 기자의 어떤 비판 의식이나 생각이 들어가 있진 않아요. 나훈아의 워딩을 그대로 하는데 그래도 여기는 보면 나훈아에게 되게 유리하게 편집을 해줬어요. 어떤 식이냐면 일단 기자가 이렇게 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에 대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며 자신의 소신을 쏟아냈습니다. 요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이죠. 그렇죠. 아무튼 뭐 동서화합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화합은 안 된다? 동서화합을 해야 된다. 이런 나라를 그대로 물려줄 수 없다. 이거 저도 다 동의하는 얘기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딱 이제 그 굉장히 상식적이고 건전한 워딩들을 많이 이렇게 발췌를 해줬어요. 다음에 이제 한겨레의 기사를 보면 한겨레는 확 제목에서부터 비판적인 느낌이 들어가는 게 XX가 나오죠. 그러니까 나훈아가 사실상 이제 욕설을 한 건데 그렇죠. 그거를 그냥 딱 그렇게 해주는 거죠. 나훈아가 사실은 굉장히 이게 무슨 소신 발언하는 게 아니라 설화에 가깝다. 예. 욕하고 점잖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이 보면은 기사에도 보면 계속 XX가 나오고 리드 문장 첫 문장에 보면 기자가 이렇게 씁니다. 자신의 왼쪽 발언이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주장. 네, 주장했다. 그리고 여기서 나훈아가 얘기는 했는데 어른이 얘기하는데 이제 얼라들이 떠든다는 식으로 이렇게 느낌이 그렇죠. 들거든. 예. 김영록 지사하고 김원희 의원이 얘기했는데 그렇죠. 김영록 지사는 60대예요. 60대 한 중반 될걸? 예. 후반 정도?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도 않거든. 예. 근데 깔아뭉 게 얼라들이 한 것처럼 예. 자기만 어른이고. 한겨레는 뒤에 보면 이제 김영록 전남지사의 얘기도 뒤에 붙이고 저 리드 문장은 애초에 쓴 기자가 쓴 거에 손을 안 대요? 데스크들이 되죠. 그쵸. 데스크들이 그럴 것 같아. 바꿉니다. 그거는. 마음에 안 들면. 근데 요 기사는 그렇게 크게 위에서 바꿨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중요한 기사는 아니고 예. 인터넷용 다들 보통 기사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의 기자들이 쓴 대로 나가긴 하는데 한겨레는 아무튼 뭐 다소 허황된 주장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어른이 얘기하는데 XX들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좀 이건 XX가 뭘까? 뭐 지랄들 예, 하면서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아니겠어요? 그럴 네. 것 같아. 한겨레는 나훈아의 발언이 굉장히 무리가 있다라는 쪽으로 기사를 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걸 갖고도 세 개의 언론사가 지금 다 방식이 다르죠. 접근하는 그렇죠. 게. 그리고 한겨레- 나훈아는 늘 어떤 사회적 참사나 이런 부분에는 또 별로 언급한 적이 없잖아요. 이런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자기가 오른쪽 보수 쪽이잖아요. 그럴 때만 물타기용으로 늘 이런 식으로 나서더라고요.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다른 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는 세월호라든가 뭐 이태원 참사라든가 중요한 국면에 대해 별로 발언한 적 못 봤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예. 기자회견이나 페북에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뭐 썼다거나 그러면 뭐 저 기자니까 인용 보도하는 거는 크게 뭐라고 하고 싶진 않은데 콘서트장에서 자기 팬들 데리고 한 얘기를 언론이 이렇게까지 학대 재생산을 해서 국민들 싸움을 붙일 필요가 있나 이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예. 근데 뭐 그게 나훈아가 이제 저널리즘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어떤 게 기사인가, 어떤 게 기사감인가 이런 거를 취사 선택하는 게 결국 저널리즘을 가장 단순하게 규정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저게 나훈아 씨의 발언이 항상 저렇게 뭐 뉴스가 되는 거였으면 또 모르겠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내란과 관련한 발언을 하니까 저거를 딱 집어가지고 이제 활용을 한단 말이죠. 근데 나훈아가 저렇게 발언한 이유는 그게 보도될 것을 알고 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게 콘서트장에서 한 거니까 저는 솔직히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럴 텐데. 과거에도 나훈아 씨가 콘서트에서 그런 예를 들면 어떤 발언을 하면 그게 보도 곧잘 됐었어요. 예. 그걸 알 거예요. 왜 모르겠어요. 소속사들 다 있는데. 뻔히 알지. 아니 근데 저 기사와 관련해서는 아까 이제 제목은 편집 기자가 하는 거다. 그다음에 리드 문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데스크가 손을 댈 수도 있다라고 하시는데 뭐 이렇게 뭐라고 열심히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 저기 그 성대 이황희 교수라고 헌법연구관 출신 교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쓴 논문 중에 이제 그 이번에 왜 내란죄를 탄핵 사유로 삼았냐 안 삼았냐 뭐 이거 가지고 이제 국힘이 시비를 붙을 때 그와 관련한 그러니까 탄핵 심판 사유로서 그 형사재판의 이슈나 이런 것들이 뭐 어느 정도 포함돼야 되고 이게 심판의 대상이 되느냐 있는 것과 관련해서 쓴 논문이 있는데 그걸 조선일보 기자가 이제 연락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뭐 이래저래 물어보고 이제 설명도 해주고. 근데 이제 논문의 취지는 그 헌법재판 과정에서 그 형사재판에 뭐 무슨 그런 이슈나 이런 사실이 필요적으로 꼭 변론에 포함돼가지고 뭐 다 다뤄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써야 되니까 중간에 이제 언급하는 내용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이황희 교수도 별로 그렇게 조선일보 취재를 안 당해본 사람이니까 일단 다 대답을 해주고 열심히 설명해 주잖아 그러면. 예. 그러고서 이제 슬쩍 걱정이 되니까 당신네 그 회사의 그 논조나 편집방에 맞지 않으면 그 내 인터뷰를 싣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아니 교수님 아닙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대로 저희가 잘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뭐 그리고 나중에 컨펌까지 왔대. 잘 해서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이제 전형적인 조선일보 방식. 뭐 진에 필요한 부분만 딱 따가지고. 그렇죠. 예. 이런 교수도 이거는 좀 잘못됐다고 논문에 쓴 게 옛날에 있었다. 이 사람이 막 헌법연구관 출신이고 막 인정받는 소장학자다 막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한단 말이에요. 저도 많이 당해봤고. 근데 그거는 언론 인터뷰 그러니까 하기 싫다니까. 예. 그거는 편집부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기자가 그치. 기사를 쓸 때부터 기사를 작성해서 취재가 들어가는 시점이면 이 기사를 어떻게 쓸지 기자의 머릿속에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설계도가.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기자가 교수한테 거짓말한 거짓말한 거잖아요, 거로 순전히. 봐야 돼요.
그죠. 그거는 뭐 데스킹 과정에서 고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 느낌이 분명히 있거든. 근데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그 조선일보는 그걸 가르치나 봐. 내내 그렇게 하거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너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왜 네가 얘기한 너 나한테 몇 번 약속하지 않았냐?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데스크가 뭐 이걸 고치는 바람에 이렇게 나온다고.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실 때는 이게 뭐 언론 취재 당하실 분이 많지는 않겠지만 기사를 그러면 보내고 컨펌을 받아라. 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돼요. 조선일보 같은 데는. 인터뷰할 때 내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나한테 최종 컨펌 받아라. 아니면 예. 빼라. 이렇게 아니면 해야겠네. 빼라. 처음에 인터뷰를 해주는 조건으로 조건으로. 그렇게 가야 돼요. 맞네. 참 예. 웃기는 게 뭔 줄 알아? 예전에 내가 조중동은 아니고 보수의 마이는 뭐 국민인가 문화일보인가 내가 세계일보인가 정확히 생각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데서 독점 인터뷰를 싣고 싶다. 열린민주당 대표 시절에 그러면서 이제 한국일보였나? 뭐 하여간 그러니까 그런 류의 신문에서 하여튼 발언 내용 그대로 첨삭하지 않고 그대로 뭐 한 면에다 다 실을 테니까 그걸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제안이 왔어요. 그 자기들 깐에는 너 같은 군소정당 대표한테 우리가 이 한 면을 허락해가지고 인터뷰를 한다라는 거를 영광으로 생각해라 뭐 이런 취지였어. 그래서 내가 나는 그런 영광 필요 없고 굳이 뭐 그 당신들하고 하고 싶은 얘기도 없다. 그랬더니 매달려 이제 꼭 해달라. 그 지면이 한계가 있을 텐데 이걸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싣는다는 보장이 어딨냐. 그랬더니 저희를 믿어달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인터뷰하는 장면을 우리 보좌진들이 다 영상으로 녹화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너네 기사 올리는 시기에 그 인터뷰 영상을 내가 최강욱 TV로 올리겠다. 그러면은 기사도 나가고 이걸로 해서 다 확인이 되지 않겠냐. 안 한대. 절대 안 한대. 안 한대요? 안 한대. 딱 그러니까 그걸 다 중단됐어요. 처음부터 다른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기를 치면서 만나보니 정말 악마였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취재윤리로 비판을 많이 받는데 가장 기본적인 취재윤리는 거기서 시작하거든요. 예. 내가 당신을 인터뷰하는 이유, 당신의 워딩이 필요한 이유, 예. 그리고 어떤 워딩이 필요한지 이 기사가 어떻게 나갈지를 사실대로 설명하는 게 취재의 출발인데 대한민국은 사실 대한민국 기자들은 그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부정직한 경우가 많죠. 특히 신문들이 많이 그래요. 신문들은 정말 쭉 할 것처럼 하고 딱 그 멘트만 땄는데 전혀 이건 내가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내가 어느 생각 예를 들면 최강욱이 이재명 욕하고 있어. 그런 거예요. 내 멘트 어느 한 부분만 딱 따면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맨날 정청래 뭐라고 하잖아. 둘이 사이 좋으면서도 맨날 방송에서 장난을 치잖아. 살짝 진심 같기도 하고. 많이 진심해. 근데 이게 신문들이 뭐가 문제냐면 그걸 일반인들이나 일개 개인들이 일일이 다 대응해서 바로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예.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당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그런 거를 또 언론중재에 제소하거나 뭐 소송해봤자 아니 그 말을 한 적은 있지 않냐. 그렇죠. 그렇게 이런 되는 식으로 거죠. 해버리거든.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이런 언론사의 비틀어진 시각을 가지고 사실을 왜곡해서 국민 독자들을 속이기에 아주 좋은 그런 수법들을 발전시키고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지금 이번 국면에서 너무나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서 정말 화가 난다. 이번에 보니까 진짜 조선일보하고 동아하고는 확실히 다르더라고. 동아가 좀 많이 좀 윤석열한테 비판적이죠. 그좀 온지는 좀 됐는데 최근에 이제 조선일보도 윤석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지만 이게 이제 대성국면을 열리게 돼 있기 때문에 확실히 또 국민의힘 좀 빨아주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아 고발했잖아요. 무슨 윤석열이 사진 냈다고. 맞아 고발했더라고 사진 찍은 거. 대표가 또 어떤 부분 짚어주시겠습니까? 이제 한번 영상을 한번 MBC에서 이제 요 관련해서 보도들이 문제가 많다라고 그래서 이제 MBC라는 언론사가 다른 언론들을 좀 비판한 리포트를 하나 실었는데 요거 영상 짧게 보시겠습니다. 지난 6일자 조선일보 1면 법이 무너졌다는 제목과 함께 사진 2장을 나란히 배치했습니다. 탄핵 찬성 집회는 도로 막은 시위대,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쪽엔 차벽 세운 경호처라고 표현합니다. 둘 다 문제란 식의 전형적인 양비론입니다. 이면에서도 탄핵 찬반 집회 사진을 같은 크기로 보여주며 국가 혼란이 한남동에서 극대화하고 있다고 양측을 싸잡아 비판합니다. 많은 언론이 주목했던 윤석열 대통령 추정 인물의 관전의 포착 장면도 9개 중앙일간지 중 유일하게 조선일보만 해당 사진을 일면에 싣지 않았습니다. 체포영장 재발부 이후인 어제 9일자 논설주간 김영 칼럼에선 자신이 지휘하던 수사기관에 끌려가는 장면을 당장 수용하기 힘든
대통령의 심리도 이해되는 면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또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은 국민 삶에 영향을 미칠 아무 힘이 없다며 체포하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합니다. 공수처 수사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응하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 측 입장과 같은 맥락으로 실제 조선일보는 일방적 주장으로 점철된 이들의 기자회견 역시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야, 정말 전형적인 네, 그냥 그 양비론인 거죠. 네. 이게 그러니까 와. 기계적 중립이 왜 위험하냐면 한쪽은 지구가 둥글다 그러고 그렇죠. 한쪽은 평평하다 지구가 하는. 평평하다고 하는데 이걸 우린 기계적 중립을 지킬래. 지금 딱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한국 언론이. 네, 네. 예. 제가 그 지구가 둥글다 평평하다 이게 박문진 이사할 때 진짜 많이 했네. 아, 그 생 어거지를 쓰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도 이게 의견인데 왜 말이 안 된다고 하냐고 하면서 이제 표결하자고 하는 거거든. 그것들 수법이 고영주, 차기환이, 김광동이 뭐 이런 것들 모여가지고 그럼 그때마다 너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하는 건데 지금 그걸 가지고 지금 표결의 대상이냐 그게. 지금 보면 또 하나 읽히는 게 무장한 공권력끼리 한남동 공선정된 예, 조선일보. 조선일보 예. 기사죠. 네. 이 기사를 보면 이게 지금 국가 권력끼리 충돌해서 예, 유혈 사태가 나면 안 된다. 예, 지금 누가 제목을 보면 권력기관 간에 의견이 달라가지고 서로 맞붙는 지금 계속 그렇게 프레임을 그런 식으로 잡아가잖아요. 하고 있어요. 뭐 저기 최상무 권한대행도 마찬가지, 예. 권성동 뭐 등등등 다. 아니 한쪽은 체포 대상이고 하나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집행하는 영장을 건데. 들고 가는 건데 이걸 그냥 등가시키는 거죠. 네. 똑같은 목소리를 가진 하나의 두 국가 기관으로 이게 이제 앞에 말씀드린 아주 이제 나쁜 중립인 거죠. 나쁜 예, 중립. 나쁜 진짜 중립. 보수 저 구구 세력들. 내가 청와대에 있을 때는 나는 네. 피의자도 아닌데 계속 무슨 뭐 왜 출석 안 하냐 어디 가서 왜 조사 안 받냐 무슨 특권 의식이네 어쩌냐면서 매일매일 기사 써대던 놈들이 나 진짜 그러니까 내가 법치를 입에 올리면 안 어이가 돼. 없어서. 저놈들은 예. 진짜 자격이 없어. 우리 집까지 경비실 속이고 들어가지고 문 두드린 놈들이야. 왜 안 나가십니까?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그 방금 기사 그래픽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그 나름 이렇게 혹하게 조선일보가 이런 거 잘하는데 이제 뚫고 들어가려면 어떻게 뚫고 들어가야 되는지 맞아요.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쪽이 저 많이 화제가 됐어요. 1차 저지선 있고 2차 저지선 있고 3차 저지선 있는데 이걸 다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불상사가 생길 수 있고 뭐 큰 소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약간 좀 공포감 내지는 이런 것도 불러 일으키는 거죠. 근데 장 기자님 예. 저런 식의 조선일보식의 저런 논조나 이런 것들을 그 선배가 붙잡아 놓고 야 이런 기사는 원래 이렇게 써서 만드는 거야라고 가르칠까요? 아니면 지가 스스로 체득을 할까요? 처음에 가르치죠. 그래요. 네, 처음에 가르치죠. 조선일보 들어갈 때 이미 그 생각 갖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조선일보 내가 들어가겠다 하면 조선일보 색깔이 어떤 건지 뻔히 알고. 아니야 처음부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 그래? 요새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예. 아까 말했잖아요. 언론사 시험 보다가 그냥 한번 되면 간다니까. 그건 그냥 진짜 거기를. 한참 전 얘기 아니에요? 70년대, 80년대? 근데 그런 선수들이 다니다 보면은 80년대 학번들은 내가 한 40쯤 돼서 만나 보면 이게 맛이 가 있더라고.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돌 던지고 뭐 어쩌고 했던 애들도 조선동아에 가 있는 애들 얘기를 들어보면 호통 치고 싸우기도 많이 했어. 문화일보 뭐 논설 쪽에 뭐 실장, 논설위원 뭐 이렇게 했던 분들 또 과거에 뭐 학생운동 했던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럼 완전히 많지. 헷가닥 갔죠. 조선일보 기자들 중에 운동권 출신이 많아요.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이렇게 발이 넓지 못해서 함부로 일반하긴 그런데 느낌이 있긴 있어요. 면접 볼 때 걸르는 것 같아요. 조선일보에서. 그러니까 운동권인데 서울대 출신 결국은- 선호하잖아 조선일보가 또. 조선일보 예, 서울대 왕국이라고 엄청 옛날에 선수를 강중만 네. 교수가 쓴 거 보면 한겨레는 90%가 서울대고 조선일보는 70%가 서울대라고 뭐 옛날에 90년대 얘기긴 예. 하지만 근데 아무튼 조선일보 기자들 보면 이게 조선일보 기자들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인데 아무튼 운동권이지만 아니 지금 국민의힘에 주사파들 엄청 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똘끼가 저는 조금 느껴져요. 예, 운동권이지만 운동권 안에서도 권위적이고 뭔가 이렇게 가부장적이고 언어와 이런 정치적 지향은 굉장히 진보적인 것 같지만 그 그렇죠, 행태와 그렇죠. 습속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게- 그거는 면접에서 좀 걸리는 것 같긴 해요. 정식 인터뷰로만 사람을 속여먹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취재원과 기자 사이의 관계를 맺을 때도 사기를 치거든. 굉장히 그 생각에 동의하는 척하고 이 존중하는 척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오고 대화에도 참여하고 하고서 나중에 보면 이제 그런 거 악용해가지고 막 기사를 이제 써대거든요. 이게 저 이제 아주 1년차, 2년차 때 이제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 시절에 출입을 했을 때 제가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조선일보 그 열린우리당이 여당이니까 그때 여당을 열심히 취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조선일보 기자들이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노래방이나 가라오케 이런 데를 가던 시절인데 네. 기자들과 네. 정치인들이 조선일보 기자들이 다 넥타이 풀러서 여기다 묶고 다 이거 하면서 같이 이제 젠가 그 민중가요를 부르고 그랬다라는 예, 얘기를 예, 듣고 예. 제가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까지 그 수그리면서 취재를 해야 되는 거야? 아, 근데 조선일보가 참 열심히 하긴 한다. 예,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면 조선일보가 열심히 하는 건 맞아요. 그런 식으로. 아까 그 권위적인 그런 어떤 습성이 남아있는 사람, 가부장적. 네. 그 얘기하니까 떠오르는 정치인이 있네. 뭐 김문수, 신지호, 원희룡. 그러니까요. 원래 다 그런 딱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잖아. 한때 지향은 되게 진보적인 것 같지만 사실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그 꼰대기질 어떤 권위주의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만나본 조선일보 기자들은 좀 그런 느낌이 있긴 있어요. 저는 참 경악을 했던 게 지가 기사를 애초에 그런 말을 안 한 거를 아까 말한 것처럼 일부만 따내가지고 이렇게 조합해갖고 완전히 엉뚱한 내용을 써가지고 이제 변호사 시절에 내가 언론중재위원회 제소해가지고 이제 저는 대리인이고 당사자는 따로 있었고 이제 미국에 있었던 분이라서 내가 저기를 하는 건데 그 기사를 쓴 본인이 조선일보 기자가 그놈이 와가지고 제가 그 교수님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인간적으로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좀 전해주시죠. 이렇게 헤헤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나는 진짜 이게 사람인가 뱀인가. 기사는 그렇게 써놓고 기사는 막 그렇게 저기 해서 언론중재에 끌려온 놈이 대단하다니까 그것도 진짜. 네, 저는 고발 살출 때 손준성 변호인이 와서 인사했던 기억이 나네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우리를 좀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예, 예. 그때가 두들겨 패놓고. 그런 짓 많이 해요. 그 MBC 리포트에 잠깐 나오긴 했는데 김창균 칼럼 관련한 기사를 이거 또 한번. 진짜 이거 화제가 됐어요. 조선일보 논설 주간이죠? 예. 직무 정지된 대통령 꼭 끌어내서 수사해야 하나. 요거 이게 앞에는 어떤 분석 기사였다면 그 네. 저지선 뚫는다는 분석 기사였다면 요건 이제 칼럼 사설이죠. 그래서 정진석이가 저기서 인스피레이션을 얻어가지고 오늘 그런 소리를 했구나. 뭐 이런 표현을 했어요. 탄핵 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은 우리 속에 갇힌 맹수 신세다. 국민 삶에 영향을 미칠 아무런 힘이 없다. 그런 대통령 꼭 물리적 힘으로 끌어내 수사받게 해야 하나. 그래야 민주당 사람들과 그 지지층의 속이 시원하겠나. 시원하다. 요새 조선일보의 어떤 이 기사의 흐름을 보면 내란이나 비상계엄까지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고 불법이니까 팩트로는 인정하는 것 같은데 지금 체포에 대해서 강하게 그치. 반발을 하고 그 있어요. 얘기죠. 조선일보가 네. 체포를 막겠다. 네. 국격. 윤석열이 체포돼서 끌려 나오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강하게 읽히거든요. 그게 이제 국민들한테 심어주는 강렬한 게 있거든. 네, 그렇죠. 대결구도로 그렇잖아요. 만들어 가려고. 네. 아니 그러니까 체포대에서 나오는 장면이 딱 보여주면 야 진짜 잘못했네부터 시작해서 이제 국민들한테 뇌리에 딱 물론 들어오죠. 이제 그 장면이 이렇게 두고두고 이제 예. 역사에 남을 거라서 그렇죠.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저것들의 제일 나쁜 수법이 어떤 상황이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그거를 부각시켜서 양비론으로 하는 건 명수인데 왜 그 상황이 생겼는가에 대해서는 절대 설명을 안 해. 네, 네. 조선일보가 그럼 이제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윤석열을 아직도 지키겠다는 거냐 조선일보는. 그게 아닙니다. 윤석열은 이미 버렸어요. 버렸는데 조선일보나 기득권 세력은 뭐가 무섭느냐. 국민, 시민, 민중의 힘으로 최고 권력자가 아주 모욕적인 방법으로 끌려 내려오는 그 장면. 그렇죠, 그렇죠. 을 그거를 뇌리에 각인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역사적 장면이 되는 거고 그렇죠. 민주주의의 승리가 되는 거고 국민들 힘없는 사람들의 자신감이 되거든요. 그렇죠. 중요한 표현이네. 이게 두려운 거예요. 맞아요. 네. 이게. 정확히 보신 거예요, 네. 정말. 네. 그거를 막겠다는 거예요. 윤석열은 애초에 버렸습니다. 애초에. 옛날 노래 치면 민중 권력 쟁취인데 민중의 힘으로. 그러니까 이제 지들은 계속 구름에 떠 있는 지배층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구름 밑으로 끄집어 당겨서 떨어진다 땅으로. 이 모습이 사진으로 남는 게 그렇죠. 싫은 거예요. 국민의 힘으로 끌려 내려오는 게 싫은 거고 네.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한번 난리를 쳤으니까 그래 정리는 우리가 할게. 이게 필요한 거죠. 기득권 세력들한테는. 그리고 시간이 벌면서 조선일보가 모린 녹적이 사실은 저는 전국적으로 대선이라고 보거든요. 그거를 보수를 최대한 결집을 시키는 계기를 만든 거잖아요. 시간 질질 끌면서 양비론 퍼뜨리면서 결국 말하는 대로 계엄은 문제가 있지만 이 과정에서 민주당도 잘못하는 게 많다. 내란죄 뭐 이런 뭐 그다음에 혐중정서 이용해먹고 막 여러 가지 다 붙이잖아요. 딱지를.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이 무리수를 두는 거다. 여기까지 지금 나가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지지하지 않고 뭐 이거 상관없고 어쨌든 윤석열 지지했던 과거 전통적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을 시켜놔야 한다. 지금에서는 나중에 구속이 되고 탄핵이 되면 잘못했다라고 쇼를 한번 할 거고 보수 쪽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그렇게 넘어가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준비한 거는 SBS하고 JTBC가 단독 보도를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 그 검찰발 단독 보도죠. 이른바. 내란 핵심 사령관들 후회의 눈물, 윤 대통령은 발빼기. 요 기사 보시면 이게 이제 JTBC 1월 8일자 단독 보도인데요. 이 곽종근, 이진우 이런 사령관들이 네. 검찰 조사 받다 울었다는 거예요. 예, 검찰이 이런 식의 언론 플레이를 잘해요. 이게 내용은 없어요, 사실 기사에. 그렇죠. 예. 조사받다 울었다는 거야. 네. 예, 후회의 눈물, 참회의 눈물. 왜 그때 윤석열 말을 들어서 듣지 말걸 이러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야. 이 삼성 장군들이. 네. 예. 그러니까 요게 국정조사에서도 지금 장군들 나와서 막 웁니다. 예. 이상현 뭐 공수부대 그쵸. 그쪽도 예. 그렇고. 이게 확 시선은 끌거든요. 예, 우리가 아는 그렇죠. 예. 그날 바로 다음 날 박선원 의원이랑 그 김병지 의원이랑 가서 네. 이렇게 조그리 앉아서 뭐 다시는 우리 명령에 따르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장군들이 결국은 구속돼서 이렇게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는 뭐라 그럴까 피의 사실 공표도 좀 피해갈 수 있고 검찰 입장에서 보면 예, 근데 우리가 수사를 이렇게 열심히 잘 추상같이 하고 있어. 생색도 낼 수 있고. 근데 검찰이 보면 이런 거 아주 잘해요. 제가 기자로서 보면. 맞아요. 예, 진짜. 정확히 보셨어요. 예, 예. 요게 그러니까 피의 사실을 막 흘려주기도 하는데 그거보다도 이렇게 사이드로 먹히는 기사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연쇄 살인범이나 파렴치범을 잡아왔는데 설렁탕을 한 그릇 시켜줬더니 나갈 때 보니까 국물 한 그릇도 없이 싹싹 잘 비웠더라. 예를 들면 이런 것들. 그렇죠. 이게 심리적으로 이렇게 뭔가 사람들을 할 수 있는 거. 근데 검찰이 이런 걸 가지고 자신들의 수사 동력으로 삼는 그렇죠. 그런 행위들을 아주 잘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조국 가족을 사냥할 때 일가족을 사냥했을 때 썼던 수법 과 그 수법 자체는 똑같아요. 그때 음식 시킨 거 갖고 난리 쳤잖아. 그거 뭐 그때도. 취재하고 예, 막. 그러니까 일기장 가져와서 무슨 무슨 건물주가 꿈이에요. 그 전 국민이 다 건물주가 꿈이지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근데 그게 마치 뭐 되게 큰 것이냐 그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 하면서 동력을 삼았잖아요. 근데 사실 검찰의 행태에는 지금도 바뀌지 않고 있다. 근데 다만 이거는 정당한 수사인 거고 수사 자체가 네. 범죄가 일어났으니까 수사해야죠. 수사기관들이. 조국 사태는 없는 사건을 만들어서 예, 지들의 정치적 목적을 했던 거고 그 차이인데 제 친정인 MBC는 여기서 철저히 또 외면을 나가고 있어요. 안 줘? 안 줍니다. 픽을 할 때 네, 제가 몇 번 전화를 해봤어요. 답답해서 지금 JTBC 이렇게 치고 나가는데 계속 명태균 때부터 해갖고 계속 치고 나갔는데 MBC는 뭐 왜 안 되는 거냐 취재를 안 하냐 그러는데 자기네들도 하는데 안 준다는 거예요. 기관에서. 예. 지금 이 상황에. 네, 그 저쪽 윤석열 측에서도 못 오겠나 MBC는. MBC는 네, 질문하면 아예 제끼는 거고. 네. 검찰 입장에서도 당연히 MBC는 안 주는 거고 지금 보면 그다음 또 보면 SBS 거 한번 볼까요? 이 SBS 경찰 연루계엄 수사 확대, 서울청장 네. 대행 소환. 요것도 보면 뭐냐면 서울청장이 지금 구속됐으니까 대행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예. 근데 그 대행도 검찰이 소환 조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 것처럼 경찰의 네. 비리가 많은 것처럼. 저 대행은 그냥 법률 자문을 해줬다라고 해요. 서울청장한테 이 그 국회를 막는 데 있어서 이게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 그 설명을 법률적 자문 변호사 출신이어갖고 그걸 해줬는데 너 법률 자문 해준 거 맞아? 그리고 이제 소환 조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저런 식으로 검찰은 경찰도 막 열심히 수사하고 군인들도 열심히 수사하고 한 것처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검찰발 기사에서 요새 사라진 문구가 있어요. 예. 예. 언론들이 좀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검찰 관계자라는 표현을 절대 안 써요. 검찰발 단독인데 옛날 같으면 예. 첫 문장 나가고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에서 검찰 관계자는 네, SBS 그렇죠. 취재진에게 네. 뭐 JTBC 이렇게 말했다. 취재진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게 이제 SBS 기자한테만 검찰 관계가 얘기해 줬으니까 단독이니까 딱 그거 보면 아 단독이네. 이걸 누가 취재했다는 거야를 한참 봐도 잘 모르겠어요.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서 그런가? 그러니까 하도 욕을 먹어서 그걸 그런가. 의식하는 그러니까. 거지. 네. 예. 하도 욕을 너네 먹으니까. 또 검찰 스피커 짓거리 하는구나. 네. 이 소리 듣기 싫으려고.
지금 다 본 게 검찰발 기사거든요. 네. 검찰 관계자란 표현이 한 번도 등장을 안 그러네. 합니다. JTBC도 그렇고 SBS도 그렇고 한번 잘 보세요. 이게 달라진 풍경이네. 네, 달라진 지금 풍경이에요. 우리 이 시간에 이거 진짜 잘 하고 있다. 장 기자가 네, 확실히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이제 잘 들어와. 이게 보이네. 이게 지금 자, 여러분 그건 장난이지. 지금이 슈퍼챗 쏠 타임입니다. 이것도 이제 단독 기사 노상원 말에 현역들 일사불란 뒤에는 김용현 있었다. 이것도 검찰반 단독인데요. 그렇죠.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요렇게 검찰이라고 안 하고 멈춰라. 그것도 기사 마지막 부분에 그렇죠. 이 기사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합니다. 원래는 두세 번째 문장에 나와요. 리드 문장 띄우고 바로 검찰 관계자 이렇게 말했다. 바로 그냥 그 스트레이트로 빵 치고 나가는 거거든요. 단독은. 네. 근데 이거는 기사 마지막에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거기 그 누군지도 몰라. 어디 소속인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헷갈리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게 공수처인지 맞아요. 검찰인지 네. 이것만 보면 모르고 그래서 제가 앞에 기사를 보면 뭐 이런 식이에요. 노 전 사령관의 말에 힘을 실어준 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니네가 누가 취재한 건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냥 이런 식이야. 뭐 김 전 장관이 노 장군 지시대로 행동하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뭐 덧붙였습니다. 이거 누가 했다는 얘기야. 저게 사실은 노상원 김용현한테 듣고 했을 때 쓸 수 있는 말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사실은 검찰 발인 거죠. 그러니까요. 검찰 예, 발인. 예. 검찰 수사 결과니까 그걸 검찰 지적하신 발인데 거잖아요, 지금. 이제 검찰을 우리가 수사한 거를 가리는 진풍경. 그러니까. 이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요. 경쟁이 치열했고 이게 왜 그렇게 쓰냐면 브레이킹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기자들끼리. 기자들 사이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취재했다. 출입처에서. 나 검찰에 빨대 있다. 예, 그렇죠. 나 검찰 무시하지 마. SBS가 딱 그렇게 쓰면 나 잘 나가. MBC 기자들이 되게 이제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 짜릿함과 그 성취감이 네. 있어요. 그거에 기자들이 좀 취하거든요. 그거 되게 경계해야 되는 건데. 내가 단독 쓰고서 출입처에 딱 들어갔을 때 다른 애들이 나를 보라보는 눈빛. 예. 그러니까 그게 누구야? 라고 딱 검찰 관계자, 검찰 고위 관계자, 뭐 수사팀 관계자 막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예. 아주 잘 드러나는 데다가 기사에 딱딱 박았는데 언론사들이 이제 하도 욕을 먹다 보니까 잘 보세요. 그런 표현들이 사라졌습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땡땡 말했습니다. 뭐 SBS 취재진에게만 뭐 MBC 취재진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이런 표현이 사라졌어요. 네. 되게 좀 특이한 거고 이런 거는 한 발 한 발 좀 그래도 진전되는 거라고 볼 수 이게 있어요.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수처 뭐 무능하고 답답하고 여러 가지로 마음에 안 들고 화가 나지만 그나마 공수처가 있으니까 저 장난질이 현저하게 줄어든 거예요. 이거 만약에 네. 검찰이 주도하는 그렇죠. 수사로 하고 있다고 해봐. 처음부터 끝까지 매일매일 저런 이상한 식의 얘기들 계속 나올 거예요. 저희가 언론만 양비론을 하는 게 아니라 검찰 검찰도 발 헷갈리게 만들지. 양쪽으로 올리지 마. 자, 그리고 또 어떤 부분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이거 제가 영상이나 사진은 따로 준비 안 했는데 이 취재 경쟁이 어떻게 시작했냐면 이제 원재현 PD가 진행하는 고양이 뉴스라는 그 예. 유튜브 채널 예. 있잖아요. 유명하죠. 예, 거기가 처음에 그 대통령실 관저에서 마이바흐 2대가 나갔다라는 것과 여성이 계산책을 시킨다라는 영상을 단독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취재 경쟁이 붙어서 오마이뉴스가 윤석열로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막 그 자기 경호 이렇게 현장 지휘하는 영상을 또 그 단독 보도로 내보냈죠. 그래서 지금 거의 웬만한 특히 유튜브 채널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촬영이 가능한 포인트가 있거든요. 지금 다 거기 가서 대통령실 관저를 촬영을 하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예, 그렇죠. 모 채널은 네.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그냥 실시간으로 띄워놓고 있어요. 예, 예. 근데 이게 불법입니다. 그렇죠. 불법이죠. 그냥 예. 현행법에 그냥 불법이에요. 근데 이게 네. 과태료 사안 아니에요? 뭐 어떤 사안입니까? 이게 짧게 뭐 쉽게 얘기하면 싼티켓 맞을 수 있는 사안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언론이? 그게 수사기관이 마음먹기에 따라 달렸죠. 달라요? 네, 정색하고 세게 나가고 세게 처벌한다라고 하면 세게 처벌받을 수 있죠. 근데 여러 군데 다 했잖아, 지금. 안 지금은 그런 상황이니까 예전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있었냐면 저도 그런 그게 있는데 그 천안함 침몰했을 때 네네. 평택의 그 제2함대 사령부 네. 앞에 가서 거기 그 앞에 정문을 찍다가 제지를 당한 적이 있어요. 보안 시설이다 어쩌고 해가지고. 네, 근데 이제 정문 정도야, 야 정문 지나가면서 다 보는 걸. 그래갖고 저 멀리 가서 이렇게 뭐 땡겨 찍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찌됐건 불법은 맞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그냥 지나갔어요. 네. 정부에서 일일이 그거 다 시비 걸기 그렇고 뭐 크게 중대한 잘못은 아니니까. 근데 이번에는 경호처가 바로 오마이뉴스를 고발 조치했거든요. 예. 네, 현행법 위반으로. 네. 그 경호 그때- 시설이니까. 그때 MBC 헬기도 막 띄웠었잖아요. 헬기 어디요? 띄웠어. JTBC가 헬기 띄웠지. JTBC 인가? 그랬다가 초반에. 중간에 응, 응, 중단됐다고 하더라고. 예.
이게 현행법과 국민들의 알 권리, 관심 이거는 사실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취재라는 게 네. 정보를 다룬다는 거는 정보를 수집하는 거잖아요. 이게 투명하고 윤리적이고 깨끗하고 법을 다 지키면서 하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왜 국정원이 음지에서 일하고 뭐 양지를 지향한다라고 하는 게 정보 수집이라는 게 어떻게 뭐 법대로 다 윤리대로 하겠어요. 근데 취재가 좀 비슷한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어떤 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화두를 좀 던져보고 싶은 거죠. 네. 이게 지금 불법인 걸 알아. 촬영하는 사람도. 근데 감수하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을 욕해야 되는 거냐. 처벌해야 되는 거냐. 처벌은 어떤 식으로든 받을 겁니다. 예, 고소를 하면. 불법이 너무 명백하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예.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한번 중지를 모아볼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필요한 말씀이신데 경우를 좀 나눠서 보는 거는 어떨까 싶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그 봉화마을 사저에 있을 때 그때 이제 검찰이 소환 한 해 만에 어쩌네 하면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왜 산꼭대기에다가 망원렌즈 설치해놓고 계속 그래서 이제 호소문까지 내고 그랬잖아요. 네. 사생활은 좀 저기를 해라. 조국 장관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근데 그거는 민가라고 민가. 네. 근데 이거는 지금 공공시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불법이라서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공공시설에 반대로. 대해서는 바로 무슨 보안구역이나 어쩌나면서 불법이라고 눈을 부라리고 진짜 헌법상의 기본권인 사생활을 그렇게 일상적으로 침해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이 그냥 그때 넘어가고 말았단 말이에요. 언론이 뭐 좀 심했네 이렇게 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사실은 사생활을 침해하면서 그렇게 저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악질적인 거거든. 네. 공공건물에 대해서 공인을 대상으로 공적인 관심사를 그렇죠. 취재하는 거는 형법상의 원칙으로 보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하물며 다른 범죄도 아니고 내란의 내란이니까. 수괴가 어떻게 돌아다니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덤비면은 그거는 언론사가 강력하게 저항하고 처벌을 면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공공시설에 대해서 하는 거는. 근데 요것과 관련해서 조금 나눠지는 게 그래서 그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기성 매체들은 좀 조심하는 측면이 있어요. 네네. 예, 그런 점. 기성 매체들은 자기네들이 막 직접적으로 막 찍진 않고 네. 인용 보도를 그래서 많이 해요. 네. 예, 하더라도 KBS, MBC, SBS, JTBC 이런 데는. 근데 유튜버 매체들은 그냥 적극적으로 아예 난 모르겠고 그렇지. 그냥 가서 찍어. 그리고 지금 다 찍어서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24시간 그거를 지금 그냥 유튜브 상에서 막 생방을 하고 네. 있거든요. 네. 제가 취재를 해라 하지 말아라 답을 내는 건 아니고 제가 기자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특히 취재 과정에서 취재윤리 위반을 많이 지적을 받았어요. 검언유착 보도했을 때도 이동재 기자를 몰래 몰카 들고 제보자 X랑 만나는 네. 장면을 네. 그 MBC 네. 취재진의 그 커피숍에 보내갖고 막 그랬었죠. 몰카로 네. 촬영하고 그래서 채널A가 막 취재윤리 위반이다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이게 기자들이 취재하다 보면 공포가 생겼습니다. 요새는. 하도 기레기라고 욕을 먹다 보니까 예. 이렇게 때로 덤빌 때는 강자지만 하나하나로 공격이 들어가면 되게 또 그럴 땐 기자들이 약자예요. 한 명 한 명이 취재윤리 위반으로 논란이 되면. 예. 예. 그래서 그럴 때는 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기자가 뭘 밝히려고 했던 거냐. 윤리 위반만 너무 막 욕하지 말고 그 기자가 정말 필요한 취재, 정의로운 취재,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되는 취재를 하다가 그런 우를 범했을 수도 있다. 라는 거를 요번 건을 좀 한번 생각하면서 네. 예,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좋은 문제 제기였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하나 더 짚어볼 게 있죠? 그리고 요번 내란 사태 들어가서 안 그래도 이게 조금씩 그런 현상이 가속화되긴 했었는데 내란 사태 들어와서 확 가속화된 게 있어요. 예. 보도의 힘이 대한미디어로 확 넘어왔어요. 아. 그 뭐 중심에는 좀 김어준 그러니까 겸공의 김어준 대표가 예. 있었죠. 왜냐하면 당사자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내란의 당사자, 피해자가 되다 보니까 예. 당연히 당사자니까 거기 정보가 많을 수밖에 없죠. 정보가 몰리고. 공무집행증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김어준 공장장이 국회에 나와서 폭로를 한 게 있죠. 자기가 그렇습니다. 제보를 받았는데 예, 과방위에서. 그렇죠. 예, 그 뭐 동맹국 예. 대사관을 두고 있는 동맹국의 어떤 인사로부터 예. 제보를 받았는데 뭐 한동훈 사살하고 네. 예, 뭐 김어준, 조국, 양정철 체포해서 예. 이송하다가 뭐 HID가 습격하고 그것도 예. 뭐 인민군복을 입고 나중에 예. 인민군복을 어디다 버려놓고 해서 인민군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이런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을 폭로를 했죠. 그리고 또 미군 사살 뭐 이런 그렇죠. 부대. 미군 부대를 공격하고 예, 이런 예. 내용들을 했죠. 요거에 대해서 MBC 전 사장이었던 저한테는 이제 최승호 전 사장 내지는 최승호 선배가 되는데 예. 최승호 전 사장이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예. 자기 SNS에. 네. 그러니까 내용은 이거예요. 쭉 길게 쓰셨는데 최승호 선배가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제보를 받아서 그거를 어떤 검증 없이 그렇게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내놓는 게 네. 맞느냐? 네. 좀 성급하거나 신중하지 못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런데 예. 이 측면에서 한동훈 사살설은 지금 여러 군데에서 보도를 했잖아요. 네. 한동훈도 그런 여러 군데 채널을 통해서 들었다. 네.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다음에 미군 부대 습격 뭐 이런 것은 어떤 언론 보도를 보니까 정보사령부에서 노상원이 개인 사조직을 만들었고 그런 자리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다는 증언들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김어준 씨가 정보사령부 측에 어떤 누구로부터 제보를 받은 것 같다. 여기까지 기사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근거 없이 얘기한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최승호 선배는 이제 전통 저널리즘 굉장히 보도를 하나 할 때 많이 취재하고 공을 들인 다음에 그 확보된 하나의 팩트 이거를 정말 힘들게 취재하는 이 가치를 무시하면 저는 안 될 것 그렇죠, 같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그 측면에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대한미디어의 어떤 성급함을 좀 비판을 한 건데 저는 이번 내란 사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도 기존까지는 최승호 선배와 같은 입장이었다면 이번 네. 내란 사태를 보면서 좀 바뀐 것 같아요. 입장이 뭐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좀 그럴 수는 있는데 뭐냐면 김어준 공장장이 했던 폭로가 네. 효용이 너무 커요. 그렇죠. 효용이. 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란은 굉장히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네. 누구 하나가 공들여서 취재해서 그 절말을 다 밝혀내는 게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예. 기본적으로 모든 취재는 퍼즐 맞추기입니다. 그렇죠. 한 번의 취재를 통해서 모든 완벽하게 그림을 퍼즐을 다 맞춰서 딱 제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보세요. 지금 몇 년째인데 지금도 퍼즐이 맞춰지고 있어요. 그렇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계속 새로운 얘기가 나오고 근데 방금 대표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김어준 공장장이 한동훈 사살 얘기가 있었다라는 거를 국회에 나와서 얘기하니까 한동훈이 바로 얘기를 했죠. 네. 나 전화 받았다. 너 생명 위험하니까 조심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게 퍼즐 조각이 맞춰진 거예요. 전통 저널리즘 방식으로 접근하면 답이 없는 게 김어준도 입을 다물고 한동훈도 입을 다물어야 돼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정보가 확인될 때까지는 각자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인가? 내란인데. 그렇죠. 인민군복도 보면 네. 김어준 공장장이 처음에 인민군복 얘기를 꺼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후속 취재를 해서 많이 밝혀졌죠. 지금. 네. 여기저기 막 갖다 외주를 주고 인민군복 만들라고 네. 주문 막 그- HID에서 넣고 맞아요. 하는 것들이 드러났잖아요. 부승찬 의원이 그것도 밝혔죠. 예, 예.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뭐냐면 김어준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어준 총수가 정보사령부 HID가 움직이는 그러니까 HID의 주 목적은 암살이다. 체포를 주 목적으로 하는 건 방첩사도 있었고 특전사도 있는데 굳이 왜 HID를 동원했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주로 인민복을 입고 소란을 일으키거나 암살이 목적인데 그래서 주요 정치인이나 주요 인물에 대해서 암살까지도 고려한 거 아니냐라고 의혹 제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HID가 그래 방첩사하고 특전사하고 역할이 달랐구나 이런 얘기도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 예. 그러니까 이게 저도 다른 상황 같으면 이게 성급하게 너무 그냥 제보 하나 받았다고 바로 나와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내지는 기존에 이제 MBC 기자였던 그런 입장에서 저희 또 유튜버 또 뭐 하나 주워 들었다고 나와서 뭐 되게 뭐 단독인 것처럼 포장해갖고 떠드네 이랬을 텐데 지금 내란 사태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일단 얼추 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예, 이게 오보로 드러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성급했던 게 아니라 그게 맞아 들어가 그 후속에 나오는 정보들을 보면. 네, 지금 외환죄 네. 관련해서도 많이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외환죄도. 근데 그런 처음에는 상황이 보면 다 하나의 확인되지 않은 제보와 예, 예. 폭로였죠. 예. 사실은. 예. 그렇게 근데 보면은 최승호 사장님은 왜 윤석열 사진 다른 사람들 다 그 관제에서 나온 거 다 네, 맞다고 하는데 왜 맞나요? 해서 문제 제기를 했지? 요것도 그러니까 전통 저널리즘에서 봤을 때는 예. 저 사람이 윤석열이라는 걸 최종 확인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 최강 의원한테 금방 물어보면 금방 아니, 하는데. 저기 PD 저널리즘에 이제 익숙하신 분이 있다 보니까 네. PD 수첩은 교차 취재를 해서 뭔가 그렇죠. 그림이 확실하게 네, 확인됐을 때 내보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 유튜브 좀 보세요. 유튜브 저 최강 의원님이 늘 얘기하잖아. 근데 이제 몸집만 보면 금방 안다고. 오마이뉴스도 최초 보도할 때 이제 추정 윤석열로 네. 보이는 이렇게 보도했는데 이제 조보도는 그냥 윤석열이라고 박았으니까 원거리 먼 데서 이렇게 확대해서 찍은 것 같고 저걸 윤석열이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라는 건데
그거는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가급적이면 네. 윤석열로 보이는 이런 식으로 가주는 게 맞죠. 예. 근데 어쨌든 약간 좀 신중한 건 나는 뭐 이해는 돼요. 레거시 미디어에. 그리고 최승호 사장님 또 훌륭한 분이시잖아요. 훌륭한 업적도 많이 남겼는데. 이게 제가 이제 최승호 선배를 앞에 내서서 하긴 했지만 최승호 선배를 비판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네, 네. 좀 그런 게 느껴져요. 저는. 특성 차이가. 기성 언론에 기성 언론이 불만이 생겼을 거예요. 이번 내란 사태에서 정보가 네. 기성 매체로 가는 게 아니라 기성 매체가 오히려 의미 없는 매체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김어준이나 이런 김원준 총수의 뉴스공장을 200만 300만이 보는데 네. 매일 거기가 훨씬 센 거지. 그렇기도 하고 제보가 이제 직접적으로 그 상임위에 있는 의원들한테 가요. 예. 옛날에는 맞아요. 어떤 식이었냐면 언론사 통해서 가지. 의원이 정보를 입수를 하더라도 이거를 좀 폼나게 릴리스를 하려면 야 MBC 장인수 너 일로 와봐. 내가 이런 정보가 있는데 MBC에서 단독으로 쓸래? 이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거냐면 국회에서 상임위에 정청래 의원이 그랬는데 상임위를 하다가 제보가 들어와. 그럼 지금 제보를 받았다고 그러면 그거를 얘기하면서 공무원 그 담당 공무원 일어나 보라고. 이거 맞냐고 지금 제보 들어왔는데. 예, 진짜. 이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집단지성이네. 효율적이죠, 굉장히. 그렇죠. 그리고 의원은 바로 그 해당 상임위에서 해당 소속 기관에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지의 취지에 맞지 이게. 예. 근데 기자들은 그게 시간이 걸리잖아. 네. 언론사로 갔다가. 네, 그렇죠. 예, 이게. 그래서 사실 저는 약간 그런 것도 느껴져요. 지금 기성 언론들이 좀 불만이 있을 거야. 지금 이 판에서 소외됐다는 불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주도했는데 보도는. 그래도 MBC, JTBC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많이 보죠. 모순되는 지점이 있다고 제가 느끼는 게 과거에 언론개혁 법안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고 소위 가짜 뉴스, 허위 조작 정보가 뭐냐 그거에 대해서는 좀 규제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그걸 개념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굉장히 크다. 이게 이제 기자협회든 뭐 PD협회든 언론노조든 뭐 들고 나오는 일종의 공세점이었어요. 민주당 정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했었단 말이죠. 권력이 불편하니까 뭐 똑같은 짓을 한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했는데 저는 그 지점에 대해서 과연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서 얘기한 건지 이 시점에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장 기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뭔가를 의혹 수준에서 음모론으로까지 보일 수 있는 상황에서 던졌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민석 의원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처음에 다 비웃었죠. 그거 다 비웃고 국회의원이 면책특권 보장된다고 저런 소리 해도 되냐 했지만 확인이 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언론사의 얘기는 그때 그런 거였거든. 최순실 보도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무슨 제보를 통해서 처음에 권력설 1위는 박근혜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지금 뭐 허위 조작 정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뭘 하게 만들어 놓으면 당장 그거 제소해가지고 나중에 언론사가 문을 닫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진실은 누가 밝히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진실에 기반한 의혹 제기가 있으면 그게 밝혀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론사가 문 닫는 상황까지는 수사와 처벌과 민사소송과 이런 것들이 오래 걸려가지고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다 판가름이 나 결국은. 이게 무책임한 의혹 제기였는지 실제 사실에 기반한 그럴 만한 사실이었는지에 대해서 당장 그 자리에서 판가름이 나가지고 언론사가 당장 망하는 것처럼 악을 썼거든. 그러니까 저는 그건 진짜 아니라고 봐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자다 보니까 기자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가짜 뉴스를 처벌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기자다 보니까 네. 되게 이제 그 방어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거는 간단해요. 맞느냐 틀리냐를 보지 말고 확인 가능했는데 확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 맞아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떠들고 있는 중국 특파원만 비밀리에 불러서 됐다. 비밀 회동했다. 이거 완전 가짜지. 이거는 가짜 뉴스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바로 확인이 확인이 돼. 그렇죠. 네. 외신 기자들 바로 반박했잖아요. 확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걸 그대로 기사로 받아 내. 썼을 때 이거는 가짜 뉴스라고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 시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제가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했을 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지금도 몰라요. 그래서 조중동은 지금도 제가 거짓 보도를 했다라고 해요. 왜 지금까지 안 나왔으면 안 나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를 결과에 두지 말고 그 시점에 명확하게 판가름이 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틀리는 쪽으로 보도를 했다라고 그러면 그건 가짜 뉴스라고 규정할 수 있어요. 네. 단순히 결과만 놓고 틀렸어. 그러면 처벌할래. 요거는 아니다. 요거는 아니다. 전혀 아니었거든. 예전에 우리 방송에 한번 다뤘습니다만 그 정윤의 문건 네. 세계일보 계셨잖아. 네. 아니 그때 쇼킹했어 진짜. 쇼킹하죠. 그때 그 전에는 그런 걸 별로 본 적이 없었는데 세계일보에서 이런 걸 터뜨려? 그리고 정윤회라는 사람 그때 못 들어봤거든요. 저는 그쵸. 잘 몰랐어요. 저는 최순실도 야 이런 게 있었어? 그때 야 언론이 역할을 하는구나.
그때 좀 인정을 했었습니다, 사실. 역할이 그러니까 이제 있구나. 오해를 좀 불식시켜 조금만 덧붙이자면 아까 이제 장 기자님이 예를 드신 이상휘 같은 사람이 발표한 뭐 중국 언론만 놓고 이재명 대표가 뭐 기자회견했다 이런 식의 얘기는 그 뉴스 가치가 없는 거죠. 그렇죠. 허위 사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를 보도하는 저널리즘의 태도를 문제 삼아서 그거는 나무랄 일이고 비판을 통해서 시장에서 도태시켜야 될 일이고 국민의힘 그걸 사과도 안 해. 그걸 형사처벌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 그때 사과도 없다니까. 허위조작 정보 가짜뉴스라고 하는 거는 그런 사실이 아예 없었는데 악의적으로 기자가 조선일보라는 그 어떤 매체의 공신력을 이용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몰래 국내 언론들 다 배제한 채 그것도 여타의 해외 언론들도 배제한 채 중국 언론들만 놓고 기자회견을 했다. 그 과정에서 국격을 심히 손상시켰다. 이런 보도가 나갔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아예 없는데도 기자가 그걸 날조해서 쓰면 그거는 명백한 가짜뉴스로 처벌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의혹 제기를 해가지고 나중에라도 보면은 뭐 중국하고 했을 수도 있는 거야. 이거는 아니라는 거지. 그거는. 그거 그 정도 되면 구분을. 그 사과하지 않으면 이상희 의원 같은 거 윤리 제소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아니 그리고 언론도 그거에 대해서 명백하게 책임을 묻는 비판 그럼. 기사를 써야 돼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국회의원이라는 위치를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너무 이게 어물쩍 넘어가는 것 같아. 요즘 워낙 큰 일들이 많이 터지다 보니까 열받아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근데 그런 것들이 자꾸 적셔지면서 사실은 이재명 악마의 프레임들이 그렇죠. 강화되는 거거든. 이번에 저는 민주당에서 민주파출소 만들어서 세게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지도부부터 발끈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통하는 거야. 먹힌다고 저는 봐요. 예. 유튜브들 일반인들 중에서 악의적 댓글 다는 사람들 항공참사 이재명 대표 관련된 뭐 민주당 관련된 내란과 관련된 이런 거 대차게 대응을 하니까 긴장하고 있어. 그만큼 효과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 내란 사태에 대해서 그 언론이 어떻게 장난질을 치고 있는지를 우리 장인수 기자가 잘 준비해 주셔서 알차게 좀 다뤄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